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호위 군사작전 참여를 연이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신 무기를 공개하면서 장기전도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제 그 미군의 병력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거든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는 이 전쟁이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 4주 이내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막상 지금 이제 전쟁의 국면이자 초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공습 단계에서는 뭐 거의 100시간 작전으로 목표를 대부분 제거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인 정도였어요. 자, 문제는요, 이란이 보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이런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폭드론, 샤헤드 136 같은 자폭드론 활용하면서 소위 저비용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네. 자, 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미국의 동맹 혹은 미국의 협조를 하고 있는 중동 국가도 공격받고 있죠. 이스라엘도 공격받고 있죠. 네. 자, 여기는 방어전을 펼쳐야 되는데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고비용 방어전과 저비용 소모전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 당연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이것을 종전을 지금 이제 어쨌거나 시켜야 되는데, 자, 일방적 종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자, 어쨌거나 일방적 종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혹은 주변 국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결국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통항.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통항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트럼프 일기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집단 해양 안보 구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서 뭐 서구 여러 국가들 같이 동원해 가지고 해서 거기 뭐 안전 보장하자. 자, 이렇게 끌고 간 건데 네. 국면이 지금은 좀 다르죠. 그때는 그냥 서로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압박을 가하는 국면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전쟁이 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과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금 이란 정권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지금 호르무즈 봉쇄 얘기한다는 거는 호르무즈 봉쇄하면 이란도 사실은 죽습니다. 나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 꺼내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지 간에 일단 정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맞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어찌 보면 이런 중동 에너지에 기대고 있는 국가들, 뭐 우리나 일본 같은 이런 국가들은 유탄을 맞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도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고, 지금 사실 뭐 우리도 우리지만 정상회담 앞둔 일본도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난감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게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 협의 혹은 이제 비공식적인 의사타진이었는데, 자,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게 점차 공식적 외교 채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그냥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뭉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려가 되고, 사실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곤란한 게 당연한 것이 왜 그러냐면, 네. 다카이치는 뭐 굉장히 뭐 일본이 뭐 미국의 가장 뭐 최고의 동맹인 듯 그런 외양을 펼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행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도 트럼프가 뭐 군한 보낼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일본이 지금 이 평화 헌법 때문에 못 보내요. 과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야, 뭔 소리냐, 일본이 소해함을 보내서 작전을 한 과거에 전력이 있지 않냐, 왜 못 보내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1991년 걸프전 그때 보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소해 작전 펼쳤다. 그다음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이제 또 길에 쫙 펼쳐진 그것도 일본이 가서 소해 작전 펼쳤다. 예. 작전을 했는데 왜 못해? 왜냐하면 그때는요, 자위대 투입 시점이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헌법상 파병이 아닌 걸로, 전쟁에 대한 참전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해서 작전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렇게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법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고, 네. 자, 어쨌거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이걸 못 보내? 절대로 가만히 있을 트럼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뭐 지금 일본 상황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워낙 위험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른바 모기 함대, 뭐 벌떼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예. 드론을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쏟아붓는 이런 공격을 과연 이 견딜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너무 좀 과장이 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요. 예.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모기 함대 벌떼 공격. 자, 벌떼 공격이 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폭 드론. 네. 그게 이제 항공기 형태의 자폭 드론이든 아니면은 그 자폭 보트든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벌떼 공격을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이 드론 하나를 조작자 하나입니다. 무조건 한 명 이상이에요. 예. 벌떼를 할 만큼 이렇게 많은 조종사와 인원이 이게 있느냐. 인원이 되느냐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샤헤드 136 드론 같은 게 왜 무섭다고 얘기하냐면 그 원웨이 드론이에요. 뭐냐면 좌표 코디네이트 정해놓고 거기를 가서 그냥 충돌하는. 그러니까 지상 표적에는 굉장히 지상 고정 표적에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데 네. 이동 표적은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소위 그 샤헤드 같은 걸로 공격하는 거 있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자폭 드론은 직접 조종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소위 우리가 전파 방해 같은 거 잘하면은 막아내는데 일부 기여를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하긴 하고 이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네. 아닌데 소위 뭐 이 한계가 벌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모스키토 플레이트 뭐 얘기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마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방어하는 측이 얼만큼 이 다양한 전자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냐도 중요하지만은 네. 지금 너무 이걸 과장해서 얘기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 해병대가 중동으로 예. 출발을 했다. 뭐 예.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러면 지상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상 작전을 어떻게 정해야냐의 문제인데요. 자, 지상 작전 만약에 이란의 침공 정도 수준의 지상 작전이 되려고 하면요, 보내는 병력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한 2~30만 명 이상의 지상군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럼 그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지 않냐?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만 해도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사단이 필요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 10여만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지금 전개돼 있는 규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 나가는 예를 들어서 해병 원정단 1개 뭐 한 2,500명 정도 병력 제 30일 그 해병 원정단이 지금 이제 가는데 상륙함 3척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부대인데 이 부대로 할 수 있는 건요 사실은 섬 점령, 섬 탈환.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중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고 정말 요충지를 막고 있어서 이런 그 유조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섬들 그거를 점령할 때 그 정도 병력이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병력을 갖고 우리 네.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그 카르그 같은 섬을 만약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림없습니다. 그거 10,000명 필요해요. 거기는 점령하려면. 이란 그러면 이 본토에 해병대가 왜 중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인원들이 결국은 도서 장악 섬 작전, 장악을 위해서? 장악 작전에 투입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예비대 성격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의아했던 것이요. 원래 미국이 군사 작전을 실행을 하고 전쟁을 하면은 항모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상군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금 항모 전단이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상륙 전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이 따라붙어서 양쪽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야, 이걸 왜 지금 보내지? 싶을 정도로 좀 미국이 이번 작전을 굉장히 급하게 실행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하다.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양측이 지금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내륙에서 이란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로켓과 자폭 드론이 사용됐습니다. 이란의 반격에 주로 활용되는 자폭 드론, 미국과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요,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의 자폭 드론에 찍힌 1인칭 시점 영상인데 이 기지 안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목표물을 찾다가
자, 여기 경납고가 보이시죠? 이 경납고에 부딪혀서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민병대는 사막 한가운데 지하기지에서 드론을 발사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과정이 담긴 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자, 발사체가 떨어지면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10여 명의 부대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주하는 이런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이란 서부에 있는 드론 저장 시설을 탐지하고 정밀 타격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어딘가에 목표 지점을 두고 예. 가서 폭발을 하는 그런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집속탄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사용이 금지된 무기라면서요? 그 집속탄 자체가요, 사실은 완전히 사용이 금지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격상 이게 이제 이걸 민간인 구역 같은데 이제 떨구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 지금 보셨던 저 지금 소위 이란의 공격 장면이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이요. 네. 저게 이제 FPV 드론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개인이 그 쓰는 레이싱 드론, 조그만 드론 같은 거에다 폭탄 장착해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고, 실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류탄을 던졌다면 수류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론에다 수류탄을 실어서 목표까지 보낸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저게 과연 이란의 반격이냐? 저건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이란의 반격은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현지에 있는 소위 그 테러 조직들이 예. 하는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자꾸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이란이 뭐 반격을 하고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지원했던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들이 남은 거의 마지막 수단이니까 지금 사실은 이란도 네. 자기들이 반격하는 수단들이 많이 크게 감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뭐 댄싱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그 세질 예. 미사일을 공개를 하면서 예. 상당히 이제 위력이 있다, 우리는 예. 위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예. 신형 무기는 아직 공개도 안 했다라고 예. 자신만만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장된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이란이 공개하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콰헤르 313 스텔스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여 년 이상 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실제 운영이 안 된다는 실제 거구나. 능력이 안 되는데 외양만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 세질 같은 경우는 뭐 능력이 없는 미사일이라고 하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댄싱 뭐 미사일 그래가지고 해서 얘기를 크게 하는데, 저거 북한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탄도미사일 탄도가 이렇게 포물선 그리고 날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추력을 남겨놓고 다시 한 번 더 팝업 기동을 한다거나 혹은 이 내려갈 때 이제 조향을 좀 시킨다거나 그런 식의 기동이 가능하다. 기존 기동에서 변칙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댄싱 미사일을 부르는데 예. 그게 지금 북한이 지금 차세대 스커드 대신해 가지고 해서 지금 배치하겠다는 KN-23, 24가 바로 이런 거에 해당하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물론 그게 어떠냐면 그 미사일은 지금 러시아에 다 족족 수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그런 미사일 없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김정은이 잔뜩 그 방사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사포는 그냥 로켓탄이잖아요. 그거 유도화 좀 시켜가지고 해서 사이즈 키워놓은 거. 그래도 한 400km 날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쭉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자, 지금 북한처럼 수출을 열심히 하고 하는 나라도 그 이 미사일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란이 이 미사일을 나름 잘 만드는데, 네. 자, 이란 미사일 기술 누가 전수해 줬냐? 북한이 전수해 줬어요. 북한이 최초에 다 미사일 개발한 설비 다 깔아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란이 이제 능력이 좀 올라갔긴 했습니다만은요.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솔직히 의문입니다. 근데 다만 그럼 그걸로 사람 죽일 수 없냐? 죽일 수 있죠. 피해를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다만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고 뭐 심지어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우리가 개발했고 계속 뉴스 통해서 얘기는 하고 사진은 보여줘 왔는데 그 위력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근데 다만 세질 정도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이미 실전 배치 다 시켜놓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의 바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예. 저게 전세를 바꿀 만큼 엄청난 양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양욱 위원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도 지금 이제 무기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시 지금 방공 핵심인 아이언돔이 상당히 이제 뭐 소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예상보다 길게 가면서 뭐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서로가 무기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서로 지금 다 급격히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 소모전 이란 저가 무기로 해가지고 공격하니까 훨씬 더 고가 무기로 막는 뭐 미국, 이스라엘 뭐 혹은 뭐 미국의 무기를 사거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중동 국가들 마찬가지 아니겠냐. 예.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지금 공격하는 예봉이 옛날 같지 않았어요. 많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고 있으면은 이 전쟁 첫날 이제 이란이 거의 미친 듯이 반격을 가하면서 하루에 탄도미사일 뭐 거의 100발, 그다음에 드론은 거의 한 200기 이 정도 이제 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거의 이제 뭐 탄도미사일 10발 미만, 그 드론 뭐 20개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야, 이게 처음에 이제 이란 공격 우리가 섞어 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드론을 막 쏴가지고 해서 네네. 방공망을 소진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탄도미사일로 딱 결정타 때리는 섞어 쏘기인데 야, 이제 이란이 이제 자꾸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쏘니까 야, 이건 섞어 쏘기가 아니라 아껴 쏘기다.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네. 자, 나중에 뭔가 결정적인 반격을 갖다 쓰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거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지난번 그 카르그 공습 이후에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르그라는 지역 자체가요. 보시면은 거기가 소위 그 이란의 모든 국부가 모여 있는 거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수출해야 될 원유 90% 거기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이 이제 사실은 그 원유 저장고를 공격을 안 하고 군사시설을 전부 타격을 하면서 우리 언제든 이거 건드릴 수 있어. 그건 뭐냐면 야, 너희도 이 전쟁에서 잃을 거 많아. 잃을 게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잃을 거 안 잃게 해줄 테니까 협상하자.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자,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막 이란 측에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해서 이걸 중동 전부 원유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원유 시설 공격을 했잖아요. 예. 물론 피해도 일부 입었습니다만요. 예. 그때 공격할 때 숫자를 보고 있으면 첫날 거의 100기 가까운 이런 게 공격이 갔으면 이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 믿었겠는데 막상 발사한 거 보고 있으면 그때 조금 기존에 썼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서 이게 이란도 지금 한계가 있구나. 근데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요. 이스라엘 당연히 지금 원래 우리 지금 아이언돔 말씀하셨지만요. 아이언돔이 애초에 아이언돔은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라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드론 워낙 많이 보내니까 네.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여기도 생산 능력 자체가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 지금 우리 보면 천궁이 잘 해외 수출 잘 된다. 우리 이번에 능력 입주할 때 얘기하지만요. 우리도 천궁 양산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런 고가의 정말 모든 기술이 집약되는 게 이게 소위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요격용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양산이 쉽지 않고 그거는 뭐 이스라엘도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으면은 역시 미사일 방어라는 게 이 전쟁 초기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때 이걸 막는 데 있어서는 정말 국민 생명 보호원에서 정말 중요하고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너무도 비싸다. 예. 그리고 이거를 무한정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비용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비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란이 잘 막아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방어를 하는 미군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측에서 미사일 요격 미사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같은 거를요. 이런 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은 차이가 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겁니다. 이미 이란은 이 전쟁 초기 100시간 안에 군사력이 다 녹아내렸어요. 이미. 미국의 타격, 이스라엘 타격 양쪽이 서로 딱 목적을 나눠가지고 첫날 100시간 이내에 1,700여 개 이상 표적 타격하고 그다음에 2주 정도 끝날 때 보니까 6천여 개 표적을 갖다가 다 제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미 군사 표적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란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런 어떤 자폭 드론 공격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인데 그것도 군사적 공격이라기보다는 막 지하에 숨겨놓고 있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서 조금씩 발사하고 이거 전형적으로 테러범들 쓰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국가의 군사작전으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테러를 통해서 이 상황을 뭔가 이렇게 압박을 덜어내려는 거고요. 결국 테러를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승전하거나 흐름을 바꾸는 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냥 비용을 늘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지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버티기를 하는 전략인데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란이 과연 얼만큼 버틸 수 있냐. 물론 미국이나 이스라엘 뭐 주변 국가 못 버티고 특히 기름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못 버티고요. 모든 전 네. 세상이 다 못 버티지 네. 않습니까? 이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고 어느 정권이고 간에 돈줄이 마르고 경제가 안 돌면요. 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란한테도 해당되는 문제고 그래서 저렇게 무한정 버틸 수 있다라고 일부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 평가 존중은 하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근거와 그 무엇인지 그거 저는 궁금하네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앞서서 그 하르그 섬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이번에 하르그 섬을 공격하면서 군사 시설만 공격을 했거든요. 원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유 시설을 건드리는 순간 이게 정말 엄청난 파장이 후폭풍이 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소위 이란의 중심, 우리가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는요,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에 중점을 두는데,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란 정권을 지금 무너뜨릴 거라고 무너뜨리는 것에만 만족한다고 한다면은요, 그냥 사실은 저 원유 시설도 공격해야 맞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란의 정권의 중심에는 신정 체제가 있고요. 예. 이 신정 체제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혁명 수비대 사실은 보면은 나치 SS 같은 조직 아닙니까? 무장 친위대 같은 조직이에요. 친위대 조직인데 자 근데 그럼 이게 구조가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요. 바로 돈입니다. 이게 어떤 그 자금의 예산에 바탕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고. 네. 그럼 독재자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리 주머니 채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기는 석유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 팔아가지고 해서 지금 보면은 국민들 그 생활 신경 쓰기보다는 무기 잔뜩 해놓고 해외 테러 지원하고 그러고 있는 게 이란이란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저런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릴 요량이면은 여기 있는 이 주요 막 그 정유시설들부터 다 제거해야지 맞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왜 안 무너지고 이걸 계속 해놓느냐? 너희도 잃을 게 있다. 너희도 잃을 게 있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그나마 끌고 가려고 그러면 와서 협상을 해라 혹은 진정을 해라. 예. 지금 그거를 간접적으로 저는 경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트럼프 표현이 굉장히 거칠죠. 무슨 뭐 예. 장난처럼 공격할 수 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긴 한데요. 근데 그만큼 그건 뭐냐면 이란의 그 이 소위 지도부를 우리 그 시체말로 긁기 위해서 예. 굉장히 심리전을 나름 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양측이 상당히 좀 강대강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협상의 여지는 없을까? 어떻게 좀 결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한 것은 저는 이게 이 일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 이스라엘 존재 때문에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작전이 저는 이스라엘이 기획한 것을 미국이 채택을 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봐도 갑작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화면에 모여 있는 거 참수작전 시기 맞추느라고 그냥 시간을 소위 작전의 타임테이블을 완전히 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이란의 목적은 정권 붕괴였겠죠. 네, 신정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게 목적인데 미국의 목적은 사실 그게 아니라 핵과 뭐 이런 능력 제거하는 걸로 우리는 충분하고 지금 괜히 무슨 체제 전복을 하니 뭐 하니 해가지고 해서 미국이 전쟁 끌려들은 건 우리는 원치 않아. 딱 거기까지가 아마 트럼프가 생각한 계산한 선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웬만큼 다 군사 작전 타격하고 다 해서 야 이러면 좀 넘어오고 상대방이 협상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예. 참수 작전을 했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협상을 합니까? 상대방 지도부가 건재해야 완전히 되는데 없어졌죠. 자 네. 그래요. 그 첫 참수 작전에서 첫 지도부는 없앴어. 그럼 두 번째 지도부가 왔으면 두 번째 지도부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공습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 모즈타바가 무슨 뭐 얼굴이 다쳤느니 뭐 못 나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발이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정리되는 시국이 지금 되게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동맹국에게
요청하는 이 모습들이 보고 있으면은 참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 정치가 참 어떻게 보면 비정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 야 이거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중동 상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